그 전에. 도대체 빅뱅 이론이 뭔지 대략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빅뱅 이론이 뭔지 모르고 그냥 이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강의만 듣고 막 의기충천이 맞는 말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막 저쪽에 진영이나 아니면 뭐 어디 천문학과 교수한테 이거 틀려요. 그러다가 된통 얻어맞고 와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창조과학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천문 우주나 물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서 강의 한두 시간 듣고 막 가서 이거 틀렸다 뭐 이거 하는 건 좀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뭐 틀리지 않았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틀릴 수도 있고 하는데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했으면요 상대가 안 돼요, 말하는 게.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떤 세계관에서 이 같은 데이터를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전체 물리학을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 20년 이 분야 일했다, 그런 것이 아니면 함부로 가서 이거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풍을 맞기 쉬워요. 아니면 내가 이제 믿음이 굉장히 이제 견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사역에 있어서는 그 역풍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이제 견고하지 않은 분들은 믿음이 흔들려요. 아예. 그런 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빅뱅 이론이 대체 무엇인지 그렇게 함부로 뭐 이건 오류가 있고 이건 안 돼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남한테 가서 말하면 좀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한번 대략은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거 여러분 천문학과 가면 이거 4년 동안 배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뭐 지금 8분이 문과잖아요. 뭐 미대 학생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영어과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한 3, 40분 3, 40분 요약한다고 여러분이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제 알아야 되니까 최소한.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빅뱅 이론이 뭔지 대략적인 스토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주류 학계 내에서 볼 때에도 어떠한 빅뱅 이론의 약점이나 문제점, 아니면 뭐 논리적인 허점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보고, 여러분 이제 점심 시간이 되면 점심을 좀 뭐 일찍 먹고 그 다음에 우주의 원리, 우주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 뭐냐? 그래서 오늘 기초 상식, 제가 쪽집게 강사처럼 한번 쪽집게 학원 강사처럼 여러분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의 이론적인 토대가 뭔지 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뭔지, 또 암흑 물질이 뭔지, 암흑 에너지가 뭔지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론적인 토대. 그래서 빅뱅 이 모형의 이론적인 토대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The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또 하나는 우주 원리, The Cosmological Principle. 그래서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일반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학과 가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 배우거든요. 네, 특수 상대성 이렇게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돼서 뭐 속도가 어떻게 되면 시간이 어떻게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과에서 배우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렇게 별로 못 배웁니다. 아주 특별히 이제 그쪽 전공이 이제 되어 있는 특별하게 여러 우주론이 전공이 되어 있는 데가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서 못 배운다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 험프리즈 이론에서도 알아야 될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뭐 저는 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다 알아가지고 막 하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100년 전에 나왔고요. 100년 좀 더 됐죠? 2015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친필이 있죠. 편지도 있고 오른편에. 여기 뭐 공식도 막 써 있죠. 수학과 학생은 없죠. 수학과, 물리과. 큰일 났네. 그지? 큰일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미대 나온 학생도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할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여러분 집에 못 가요. 계속 있어요.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냐면 중력의 영향을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비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을 여기 중력이네, 사과가 있으니까 떨어지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요, 여러분. 중력은 시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이 시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공의 곡률은 4차원 운동량 밀도에 비례하는데 이를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되고요.
요거만. 중력의 영향을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기술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태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별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태양 때문에 공간이 휩니다. 이 중력으로 인해서 공간이 휘기 때문에 그 휜 공간을 따라서 빛이 온다가 이제 공간을 따라오기 때문에 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별이 여기 있는데, 예?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apparent이라고 해요. apparent position. actual position은 실제 있는 것, apparent position of star는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공간이 휘어서.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아인슈타인이 100여 년 전에 예측한 것이 지금 끊임없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대단한 천재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시공이 휩니다. 이렇게 모는종이. 그러니까 우리의 시공, 3차원 시공이 2차원 모는종에 가두면, 예? 만일 무거운 걸 그 안에 던져놓으면 뭐예요? 이렇게 휘겠죠? 그죠? 그러면 빛이 오다가 쫙 와요. 와다가 빛은 똑바로 가는데 억울해. 아이고 시공이 휘었네. 그래서 같이 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아래편에 있는 별인데, 쏘리. 실제로는 이 위에 있는 별인데 이 아래편에 있는 것으로 우리한테 보이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왜요? 시공의 곡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이 휘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1919년에 증명이 됐습니다. 이 에딘턴 경인데요. 요분이 요게 이제 그때 이제 개기일식이 1919년 맞나? 맞을 겁니다. 하여튼간에 개기일식이 있었거든요. 맞네. 1919년. 네. 5월 28일, 29일 개기일식. 여기 아프리카 여기에 있으면 이제 개기일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개기일식 본 적 있어요? 몇 년 전에 개기일식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만 있었나? 이거네. 개기일식.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개기일식이 되거든요. 근데 왜 개기일식을 따라갔느냐면 개기일식 때 여기 이제 태양이 있으면 달이 왜 겉보기 크기가 태양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구하고 달 거리가 달의 거리가 이제 40이면 태양하고 달 거리가 뭐 400인가 그러니까 겉보기는 아예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입니다. 이것도. 예? 어디서 그런 데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가려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된 거죠. 개기일식 때. 가운데 밑에 썰표 보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여러분 이제 이 밝은 해양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그 태양 주변이 뭐 어떤 별 이런 거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개기일식 때 여기를 이렇게 가리면요. 이 주변에 있는 게 보입니다. 별들이.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여기 보면 액추얼 포지션 있잖아요. 요 별을 본 거예요. 언제? 개기일식 때.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태양이 있고 이제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리고 별이 여기 있다고 쳐요. 그래서 우리가 개기일식이 되려면 지구가 여기 있는 거죠. 에딩턴견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요걸 본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어떻게 돼요? 지구가 이번에는 잠시만요. 지구가 이번에는 여기로 가 있겠죠? 여기로 가서 하나 더 적어야겠네. 여기로 가서 이제 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지 같은 별인데 이 태양의 곁을 통과해서 온 별빛하고 태양을 통과하지 않은 별빛을 딱 비교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면 끄떡끄떡, 이해가 안 되면 도리도리. 한 명이라도 도리도리 하면 내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이제. 오케이, 지금 다 했어요. 분위기상 끄떡끄떡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분위기를 타지 마시고. 자, 그렇게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재밌습니다. 자, 얼만큼 떨어졌어요? 별이 하나는 개기일식 때 본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겹쳐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요게 태양이고 개기일식 때 여기 이제 까맣게 된 그 개기일식이죠. 자, 이만큼 떨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만큼 떨어져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만큼 떨어져 있고. 어디로 갈수록 이 두 별빛이 많이 떨어져 있죠? 별의 포지션이 태양으로 가까이 갈수록. 무슨 얘기예요?
태양으로 가까이 갈수록 공간이 많이 휘었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미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에 실험으로 관측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 뭐 하고 있었죠? 네. 놀랍습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벌써 100년 전에 된 일이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증명이 됐고, 그 이후로도 뭐 지금 오늘날도 이런 우주선이 뭐 그래비테이셔널 렌징 해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인데 그냥 나중에 얘기하고, 여기 은하단이 모여 있고 여기 뭐 다크 매터 이런 게 있어서 중력이 굉장히 커요. 이 전체 모이는데 중력이 크니까 여긴 지구고요, 왼쪽에. 여기 굉장히 쏘리 잘못 알았네. 여기 보면 여기 중력이 큰 뭐 이제 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휘니까 이 뒤에 있는 은하들을 보는데, 왜 여러분 오목 렌즈, 볼록 렌즈 보면 왜 이렇게 뚱뚱하게 보이고 이 가장자리는 이렇게 뭐 이렇게 실같이, 실이나 이렇게 곡선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말이 됩니까? 여기 보면 이런 곡선 보이죠? 이게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력으로 인해서 이 공간이 휘기 때문에 볼록 렌즈 역할을 해서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요런 별이나 은하가 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은하 또는 이분 별까지 뭐 수억 광년 떨어지는 별을 어떻게 못 봐요? 봐요? 못 보여? 못 봐요. 전혀 못 보거든요. 너무. 근데 이런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면 거기 있는 별까지도 관측을 오늘날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렌징이 뭐예요? 그 공간이 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미 예측이 다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4차원 공간의 개념입니다. 이걸 알아야 내일 강의를 듣고도 이해를 합니다. 4차원 공간의 개념. 이건 뭐냐? 오늘날 우리의 우주는 3차원 아니에요. 맞죠? 3차원. XYZ 3차원. 이것을 꽉꽉꽉 눌러갖고 이 모는 종이에 가두는 거예요. 우리의 우주, 우리의 3차원의 우주가 이 모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 모는 종이가 중력의 영향으로 이제 이렇게 휘는 거예요. 이게 중력이 큰 중력을 가진 뭐가 있다 그러면 휘어서 모는 종이가 휘기 때문에 빛이 오다가 이렇게 휘는 거 보이시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모는 종이가 휘려면, 예? 모는 종이가 이렇게 있다가 휘려면 휘기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엑스트라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4차원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3차원의 시공을 2차원의 얇은 모는 종이에 가두었다라고 우리가 상정을 하면, 이 모는 종이가 휘려면 모는 종이가 뭐 위로 휘든 아래로 휘든 그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공간. 이게 엑스트라 공간인 거죠. 뭐예요? fourth dimension. 우리의 1, 2, 3 dimensions는 이 모는 종이에 있고, 모는 종이 아래 위에 공기가 fourth dimension이 되는 거예요. 이거의 4차원 공간의 이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4차원 공간의 개념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듣고 이해를 못한다거나 하면은 끝나고 복습을 반드시 해주세요. 제 김진호 유튜브에 가면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4차원 공간의 개념에 대해서 최소한 뭐 자세하게 과학적으로는 몰라도 최소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됐으면 한번 끄떡끄떡을 해보시죠. 끄떡끄떡 안 하는 학생은 오늘 바쁘다. 다 한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재밌는 게 이 우리의 공간은요, 시간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시공이라고 그래요. 스페이스 타임. 시공. 무슨 얘기냐면 공간이 휘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이 휘지 않은 여기하고, 공간이 여기 A라고 하죠. 공간이 휘인 여기 B 지점하고요, 시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시간의 흐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GPS 셀러라이트 있잖아요. 여러분 셀폰에 뭐 이렇게 저기 그죠? 이게 이제 GPS 그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간에 셀러라이트인데 위에 있기 때문에 이 GPS 셀러라이트에 있는 시계는 하루에 38 마이크로 세컨이 빨리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주님 보고 싶다 그러면 저 위에 가서 살면 조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GPS 셀러라이트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저기 집을 짓고서 거기서 살아요. 한 100년 살면 얼만큼 시간이 빨리 가서 여러분이 빨리 늙을까요?
하루에 38 마이크로세컨이니까 이렇게 되고 365일 곱하기 100년이니까 이렇게 돼서 요걸 곱하면 1.387초. 1.387초. 이게 연자시계 입장에서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전 세계에 이런 차들이 가는데 막 뭐 위치 보정해주고 막 하잖아요. 뭐 다시 계산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많이. 그래서 실제로 이 GPS 셀룰라이트에 들어가는 원자시계에는 아인슈타인의 그 방정식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줘요. 우리 지구에 맞추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물론 이제 그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대적인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중력장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는 것은 실제 우리 생활에서 관철이 되는 문제다. 실제로 있는 문제다. 또 다 아인슈타인이 예측을 100년 전에 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퀴즈입니다, 여러분. 맞는 답을 고르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 1분 드릴 테니까 본 다음에 손가락으로 1, 2, 3, 4 여러분이 해주세요. 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1개 또는 2개입니다, 답이. 맞는 답. 저 앞에 앉은 학생 저기 루이 한번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오. 1, 2, 3, 4. 1번 중력은 공간이 아닌 빛 자체를 희귀한다. 공간은 그대로이지만 빛만 든다. 2번 시공간의 굴곡과 빛의 경로는 관계없다. 3번 중력은 시공간을 희귀한다. 이때 중력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 4번 빛은 시공간 안에서 직진한다. 다른 매개차가 없으면. 네. 자, 어떻게 한번 손가락으로 해볼까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아니면 지금 손가락으로? 손가락 2개 필요한 학생이 있어요? 왜 손을 2개를 하지 왜? 하나만. 이러면 8번이란 얘기예요? 8번? 이게 뭐예요? 3번, 2번. 답이 2개다. 쏘리. 3번, 4번, 4번, 3번, 2번, 3번. 오케이. 답은 3번, 4번이 맞습니다. 3번, 4번 맞아요. 중력은 시공간을 휘게해서 시간이 흐름이 영향을 받고 빛은 직진하는데 공간이 휘공이 휘기 때문에 빛이 휘게 보이는 겁니다. 맞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100점 하셨어요. 홍교선 학생들한테 선물 좀 주세요. 100점입니다. 선물 없는데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째 우주 원리. 첫 번째는 빅뱅 모형에 2가지 토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 이거는 지금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빅뱅 모델이 전혀 뭐 문제가 황당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100여 년을 쌓아온 기술이 있고 관측 결과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우주 원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우주 원리가 뭔지 그냥 교과서에 나온 걸 여러분께 알려드린 거고 이제 뭐 식사 이유라든가 오늘 마지막에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우주 원리가 중요한 문제예요. 우주 원리는 현대 우주론에서 가정하는 개념으로 거시적으로 본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고 등방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1메가팔색이 326만 광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메가팔색은 한 3억 광년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 끝에서 요 끝까지가 3억 광년이라고 치고 이 3억 광년에 해당되는 우주를 딱 보면 다 등방해 보이고 다 일정해 보이죠. 맞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옛날에 그 청탐 갔을 때 그 그랜드 캐년 갔을 때 저 멀리서 멀리 이렇게 파란 잔디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저게 잔디가 있네. 그러니까 저를 딱 보시더니 그거 숲이에요, 숲. 아, 숲이구나. 왜요? 너무 머니까 잔디같이 보이는 게 다 평평하게, 다 일정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교과서인데요. 여기 우주론 교과서죠. 현대 우주론. 그래서 교과서인데 여기 보면 이제 실제로 보면 숲이 뭐 개울도 흐르고 뭐 나무도 불균등하고 하지만 큰 스케일에서 멀리서 보면 다 균등해 보이는 그것을 이제 우주 원리에 설명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가요,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그 중력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풀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 아인슈타인 상대성 그 이론이 이제 non-linear equation에서 이제 그냥 어떤 가정으로 심플리파이 시키지 않으면 솔루션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심플리파이 한 거죠. 뭘로? 우주 원리로. 우주 원리 가정이 뭐였어요? 일정하고 등방. 그래서 일정하고 등방하다는 것을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쳐내고 지우고 뭐 이렇게 하면요, 이러한 수식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드만 말고도 뭐 르마터 또 뭐 다른 이제 몇 명의 과학자들이 다 이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는데, 이제 프리드만이 먼저 하고 또 더 명망 있는 저널에 내서 이제 알려지게 됐고, 사실 프리드만 혼자 한 건 아닙니다. 그 independently 다른 과학자들도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이퀘이션에서 일단 이거는 이제 공률이 제로면 k가 제로니까 이건 빵이고, 막 이것도 생각하지 말고 요거만 생각하면요, 여기 보면 이거는 그래비테이셔널 컨스탄이고 요게 이제 우주의 밀도거든요. 로가 A는 우주의 크기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심볼이에요. 근데 1 over A고 DADT니까 뭐예요? DADT니까 속도잖아요. 속도가 제로가 아니네? 무슨 소리예요? 우주의 공간은 계속 팽창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뭐 대충 얘기 드는 겁니다. 대충 정확하게 얘기한 것보다 이제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가 공간 자체가 팽창을 한다는 것을 주장했고, 이제 아인슈타인한테 가가지고 우주 공간이 팽창하는 결론이 나왔어 했다가 아인슈타인이 웃기지 마 그래가지고 깨굴 이제 그랬다가 나중에 결국은 프리드만이 맞았고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 이제 이 허볼이 이제 이러한 변광성과 이러한 가까이 있는 이런 은하들을 관측을 했는데,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요건 거리, 요거는 속도거든요. 네. 그래서 요 기울기가 허블 상수입니다. 그렇죠? 속도를 거리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 허블이 본 건 뭐냐면, 일로 보나 다 우리로부터 은하들이나 별들이 멀어져 가고, 그 다음에 또 멀리 있을수록 더 많이 멀어져 가요. 그럼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는 학생 이제 강의를 또 예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관찰을 하는데 어디를 봐도 여기를 봐도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무슨 소리죠? 중심. 네? 우리가 가운데 중심. 네, 우리가 중심에 있어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 정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 허블의 논문이나 그 책들 보면 여기에 대해서 고심한 흔적이 나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까 프리드만의 이퀘이션을 접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주가 팽창하는구나라는 결론에 이제 다다르게 돼요. 그래서 이 우주가 뭐 중심이 있고 꽝 폭발했다고 하는 거는 이 우주론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잘못 아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우리가 풍선 모델에서 이 풍선막이 우리의 우주예요. 우리의 우주의 3차원 공간이 아까 모는 종이 얘기했잖아요. 그 모는 종이를 이렇게 둥글게 말면은 풍선이 되죠. 이런 모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은하가 여기에 있으나 아니면 저쪽 멀리 있는 저 은하에 있으나 어딜 가서 봐도 주위에 있는 은하들이 나로부터 멀어져 가겠죠. 풍선을 풀면. 여태까지 이해가 되면 끄떡끄떡, 이해가 안 되면 도리도리. 도리도리 하셨어요? 누가 했나?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로는 중심과 경계가 없어야 돼요. 그다음에 균등하고 등방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까 여기서 나온 겁니다. 프리드만 이론에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질문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자, 그러면 이 빅뱅 우주론의 또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창조과학계에서도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거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물론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떤 뭐 글들은 있지만 실제 어떤 이론을 통해서 뭐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빅뱅 이론의 어떤 증거라고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게 틀렸다고 증명해야 된다고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빅뱅 이론에 있는 거기에 있는 이 컴포넌트들 하나하나가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창조론자 입장에서 볼 때. 하지만 그것을 전체 히스토리로 해가지고 이것으로부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과거에 어떤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고를 우리가 얘기하는 데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세계관이 들어가고 하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런 견지에서 봐야지 이 빅뱅 이론에서 이런 증거가 있고 이런 증거가 있고 하는 거 하나하나 우리가 다 뭐 어떻게 틀렸다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먼 훗날에 뭐 충분히 우리가 디벙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죠. 아니면 부분적으로 옳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론의 증거가 하나가 이제 이러한 그 우주의 배경 복사라는 거죠. 이제 우주가 처음에 뜨거운 상태, 에너지가 너무 큰 상태에서는 이제 이 플라즈마 상태예요. 그래서 수소 원자에 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이오나이즈 된 상태죠.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내려가고 우주가 더 커지면서 이 전자가 결합을 이 프로톤 있는데 결합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광자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처음 나온 빛을 우리가 지금쯤 이런 정도의 파장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뭐 가모프도 예측을 했고 그죠? 했는데 나중에 윌슨 펜지아스가 그것을 이제 우연히 찾아냈고 그래서 노벨상을 또 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위성들이 가서 많은 측정을 해서 뭐 이제 이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 있고 이게 이제 이 빅뱅 이론을 떠받쳐주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그 창조과학 쪽에서 얘기도 있고 주류과학회에서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제 요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뭐 이론이라는 게 완벽한 게 없고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볼 때는 빅뱅 이론의 이제 강력한 증거고 이게 이제 이러한 그 완벽한 흑체 복사의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커브가 이제 한 온도가 한 2.7도 그 켈빈으로 절대 온도의 2.7도 되는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힐륨 어반던스 이제 우주에는 그 수소죠 하이드로진이 힐륨 어반던스 하이드로진 힐륨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빅뱅의 이론에 의하면 얘가 이 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쯤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된다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이쪽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고 해서 제가 이걸 다 계산을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예측치거든요. 특히 이제 디트리움에 대한 거는 예측에 의하면 이게 굉장히 기울기가 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예측치하고 실험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모 부분 있죠. 네모 이게 이제 실험치입니다. 너무 잘 맞아요. 이것도 물론 뭐 힐륨 7에 리튬 7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뭐 창조 그 ICR에서 글도 나오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소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맞는 데서 이 부분이 조금 잘 모르겠다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빅뱅 티어리의 그 예측되는 거랑 메저먼 되는 거랑 뭐 잘 맞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창조과학 그 ICR 이런 데서의 반론도 있어요. 이제 오늘은 하여튼 지금은 이제 그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이제 봤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디벙크를 할 수 없어요. 창조론 쪽에서도. 이런 것은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런 입자 물리학이나 또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으로부터 유추해낸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틀려 하기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의 증거들이 없지 않다.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 보겠습니다. 이제 빅뱅 이론의 난제가 있는데 하나는 지평선 문제예요. Horizon problem. 왜냐하면 아까 우주가 엄청 크다고 그랬죠? 그죠? 우주가 막 1000억 광년, 그죠? 그러면 아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visible universe가 138억 년이니까 우리가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었다고 해요. 우주가 처음에 시작될 때. 그러다 오늘날은 빛이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138억 년 동안 지구를 향해서. 지금 지구를 중심으로 본 거죠. 그런데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보면 너무나 이제 균등하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배경 복사가 균등하다는 것은 에너지의 교환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주 저쪽 끝에서의 온 빛과 우주 또 왼쪽 끝과 오른쪽에서 온 빛이 서로 에너지를 교환할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138억 년이 너무 짧아, 한마디로. 이게 이제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고 이제 부릅니다. 지평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또 하나는 이제 우주의 평탄성 문제예요. 실제로 이제 위성도 보내서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설명할 시간도 없고 해서 실제로 우주가 평탄해. 만일 우주가 평탄하지 않으면 우주가 막 굴곡이 져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과 같은 방에 있다고 쳐요. 공을 여러분한테 확 던지면 공이 갑자기 쑥 사라졌네?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 뒤에서 공간이 하나 열리더니 공이 와서 뒤통수를 쾅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제 우주가 평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평탄하다는 의미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주가 평탄하려면 이게 이제 뭐냐면 그 프리드만의 아까 공식 봤잖아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프리드만의 공식에서 우주가 평탄하면 아까 K가 제로가 되고 거기로부터 이제 밀도가 계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밀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려면 우주가 처음 시작돼서 1 내노세컨드 됐을 때 이러한 밀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 밀도에서 0.2 g/cc만 차이가 나도 지금의 우주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평탄한 문제. 왜 문제냐? 너무 정밀하게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상수들이. 아니면 지금 우주가 생겼다는 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정확하게 결정이 돼 있지? 이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누군가 설계를 했다는 얘기잖아. 뭐 이런 결론에 나오게 되니까 문제죠. 과학에서는. 과학이란 게 뭐예요? 오늘날의 과학의 개념은 뭐예요? 뭐 기적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추럴리스티컬리 설명이 되어야만 과학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평선 문제, 평탄성 문제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 이것을 한 번에 해결을 한 이론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황당한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초기에는 시간과 공간이 맞물려 있다고 그랬죠. 시공이 빛보다 수조 배 빠르게 커졌다는 수학 이론이에요. 자, 여기에 이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제가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자세히 얘기해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공간이 요 어느 한 시점에 여기 보면 10의 마이너스 43승에서 마이너스 35승 있잖아요. 요 사이. 눈 깜짝할 시간보다 작은 시간이죠. 그죠?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커진 거예요. 수조배. 빛의 수조배 속도로.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여기 보면 다 석좌 교수들, MIT, 프린스턴, 스탠포드 다 유명한 대학의 석좌 교수들이 수십 년 동안 해온 이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이론에 이게 이제 그 MIT의 알람 규스 교수인데 거기 보면 그 24강 그 한 학기 강의를 하면서 그 인플레이션 이론 마지막 날에 여기 보면 호라이즌 프로블럼이 해결이 된다. 왜냐하면 처음에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기 전에는 굉장히 작은 타인이었으니까 그때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이미 쉐어가 됐으니까 쉐어가 된 다음에 쭉 늘어났으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플라이니스 이게 평탄도 프로블럼이죠. 예. 이건 뭐냐면 이것도 갑자기 확 늘어났으니까 처음에 꼬깃꼬깃했더라도 공률이 너무 확 늘어났으니까 평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학기를 강의합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MIT. 그죠?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MIT에서 한 학기를 강의한 부분을 그것도 물리학과 학생한테 제가 3분 만에 지금 대충 설명한 겁니다. 그런가 보다 하세요. 하여튼 이 문제가 평탄성 문제와 지평선 문제를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퀴즈가 있네요. 데니어 한번 읽어주세요. 1, 2, 3, 4점. 우리 지평선 문제와 관련된 서술로 옳지 않은 것 1, 2, 3, 4점 읽어주세요.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가 전체적으로 매우 균일하다. 우주가 균일해지기 위해서는 우주의 모든 곳, 우주의 한쪽 끝과 그 반대쪽 끝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빛의 속도로도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 4번. 우리 우주는 서로 아무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어디나 똑같이 닮아 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답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시작. 3번? 2번? 3번. 오케이, 3번 맞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다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